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구속 여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결과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불법 폭력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폭로가 있었고 김 전 검사 역시 김 여사가 직접 공천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서울이 7월 상순 기온으론 역대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이번 주 후반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방위비를 너무 적게 낸다며 방위비 인상 압박에 나섰습니다. 또 다음 달 1일로 유예한 상호관세 부과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면서 반도체에도 곧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넉 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법원 주변은 오늘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몰릴 걸로 보이는데 경찰은 폭력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15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 심사를 엽니다. 내란 특검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적힌 범죄 사실만 5개, 적용된 혐의는 8개로 밤늦게까지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소환됐던 핵심 관계자들 중에 진술을 뒤집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에 출석하는데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윤 전 대통령은 45분간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심사가 끝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지난 1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풀려날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은 총 52일간 이곳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법원 근처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찬반 집회에 대비해 30여 개 부대 2천여 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 폭동처럼 불법 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등 가용 장비를 최대한 사용해 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예정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는 처음엔 회의록에 40분 동안 진행된 것처럼 적혔다가 5분 만에 끝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이 대통령실의 CCTV를 초단위로 분석해보니 5분이 아니라 단 2분 만에 회의가 끝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졸속으로 진행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가 불법이었다는 점을 밝힐 근거 중 하나입니다. 여도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록입니다.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문건엔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밤 10시 17분에 시작한 국무회의가 밤 10시 22분에 끝나 모두 5분 동안 진행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강 전 실장은 처음엔 40분 동안 회의가 진행된 것처럼 적었다가 5분으로 정정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내란 특검은 이마저도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통령실 5층 CCTV 영상을 확보해 초단위로 정밀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진 시각은 밤 10시 16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방송을 하기 위해 회의실을 나온 시각은 밤 10시 18분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실제 국무회의 시간은 2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통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에서 2분짜리 국무회의가 찍힌 CCTV 영상을 혐의 입증을 위한 결정적 단서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들의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공천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어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특검은 윤 의원 사무실과 집, 김 전 의원 자택 등에서 공천 관련 문서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공천 거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되어 온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윤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때 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도 명태균 씨와의 통화 도중 윤 의원을 언급했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내가 예.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김 여사 역시 비슷한 취지로 말한 육성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처음으로 강제 수사 대상자에 올랐습니다. 김 전 검사는 부장검사 재직 당시 총선 출마를 암시하는 문자를 돌리고 출판 기념회를 열어 논란이 됐습니다. 고향 선후배들한테 감사하다라는 단문자도 못 보내냐 하는 좀 그런 자괴감이 들었던 사건이고요. 명태균 씨는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총선 공천심사 즈음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는 말을 김 여사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관여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김 전 검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출국을 금지한 걸로 파악됐는데 이 김 씨가 여러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은 데에 김 여사의 영향이 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김예성 씨는 김건희 여사와 2010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2012년 김 여사의 전시회를 계기로 모친인 최은순 씨와도 교류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3년 최 씨는 경기도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350억 원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때 최 씨의 지시를 받고 직접 위조한 인물이 바로 김예성 씨입니다. 최 씨는 징역 1년 실형을, 김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바로 이 인물 김예성 씨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특검이 주목하는 건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이 업체는 윤석열 집권 시기인 2023년 6월 대기업 등에서 184억 원을 투자받습니다. 자본금은 3억 원, 누적 손실은 346억 원에 달하는 이 부실 기업에 여러 대기업과 금융사가 나섰습니다. 투자액 184억 원 중 46억 원은 김 씨 개인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였습니다. 지분을 그 당시에 정리가 됐던 거는 맞습니다. 김건희 씨하고 김예성 씨하고 했던 그 워치 투자와의 어떤 개연성은 제가 알고는 없고요. 가능성을 보시고 이제 투자하신 거지. 당시 투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한 사모펀드 운용사 측은 JTBC에 투자 전엔 자본 잠식이 아니었는데 회계 기준이 바뀐 후 자본 잠식 상태가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부합하는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라 판단해 투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석열 정권 초기 현안이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 성격의 금융사가 위험한 투자에 나선 데엔 김 여사의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어제 서울 기온이 37.8도, 117년 만에 가장 더운 7월이었습니다. 경기 광명과 파주는 40도를 넘었습니다. 당분간 계속 이어질 이 가마솥 더위가 걱정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오전. 공원 앞 무료 급식소 입구엔 가방과 소지품이 줄지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도착 순서대로 놓은 겁니다. 댕기면 땀이 줄줄 흘러. 그냥 그걸 댕기면 땀난다 이게. 아 힘들어. 겁나 힘들어. 서울에 19살 때부터 지금 70 하나인데 55년생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더운 것 같아요. 6월 달서부터 아주 계속 지금 찔통인데. 오후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서울 남산공원이 위치한 예장동의 낮 최고 기온 37도를 무려 넘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워지는 것은 공기뿐만 아니죠. 바로 사람의 몸도 뜨거워지는데요. 지금 열화상 카메라로 보시는 것처럼 제 얼굴 이마의 온도는 40도가 넘었고 정수리의 온도는 무려 50도를 넘었습니다. 서울 낮 기온의 공식 기록은 37.8도. 동작구와 광진구 등은 39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7월 상순으로선 117년 중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전국에선 경기 광명과 파주가 40도를 넘어 가장 더웠습니다. 문제는 가마솥 폭염이 당분간 계속된다는 겁니다. 현재 한반도 상공엔 티베트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뜨거운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중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기에 고온 건조한 동풍까지 몰아치면서 열기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대기 중하층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일부 영역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이며 대기 최상층부는 서쪽에서 확장해온 북티벳 고기압의 일부 영역이 우리나라에 다시 겹쳐지면서 우리나라는 대기 전층이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곳곳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지만 더위가 가시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서울은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습식 사우나 같은 날씨는 적어도 주말까지는 계속될 걸로 예상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지난 주말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은 워터밤 페스티벌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 뒤에 수천 개의 플라스틱 물총 더미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형형색색의 장난감이 그야말로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장난감을 재활용하는 환경단체 트루의 박준성 사무총장은 축제에서 사용됐던 물총들 몇천 개가 들어왔다며 재활용 선별 작업을 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물놀이 축제인 만큼 많은 물을 사용하는 데다 사용되는 플라스틱까지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환경에 대한 우려도 떠올랐는데요. 다만 이어서 올린 글에서 박 사무총장은 축제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위한 기부가 예정됐다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축제는 어렵지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행사였다고 덧붙였습니다. 100% 재활용을 공언하면서 분류한 물총 사진도 이렇게 함께 게시했습니다. 워터밤 주최 측도요, 지난해 물총을 재활용한 소품을 소개하기도 하는 등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매년 1000톤의 장난감을 재활용하고 버려진 장난감이 새 쓸모를 찾도록 노력하는 이 환경단체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졌습니다. 쓰레기가 나오는 걸 반기지는 않지만 신나게 논 뒤에 재활용을 고민해달란 말도 울림을 줬습니다. 뜨겁다 못해 끓는 날씨 때문에 야구 경기가 폭염 취소되기도 합니다. KBO도 폭염 대비에 나섰습니다. 얼음 주머니를 머리에 대봐도 생각할수록 믿기지가 않는 더위입니다. 얼음 주머니 속의 얼음도 사실 이미 다 녹아버렸습니다. 야구를 즐기는 관중석에서도 선풍기는 필수, 각얼음에 냉감 패치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단 1인 1 선풍기, 그리고 저는 땀이 너무 많아서 냉풍기 씁니다. 모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모자. 지난 2일과 3일에 이어 어제 퓨처스리그 경기도 폭염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KBO는 폭염 정도에 따라 4분인 클리닝 타임을 10분으로 늘리고 선수단 구역에 충분한 냉방기기와 음료수 배치를 요청하는 등 안전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력 사용이 급증해 생길 비상사태에 대비해 임시 전력 운용 방안도 점검을 하고 관객들의 쉼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올해 초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추천한 바가 있는데 트럼프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Mr. President, the letter I sent to the Nobel Prize Committee, it's nominating you for the Peace Prize, which is well deserved, and you should get it. Thank you very much. This I didn't know. Wow. Thank you very much. 현지 시간 7일 백악관 만찬 자리에서 네타냐후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평화를 이루고 있다면서 노벨 평화상에 추천한 서한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부터 이란 핵시설 공습까지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보답으로 풀이가 됩니다. 트럼프가 꾸준히 노벨상에 대해 언급해왔기 때문인데요. But I was nominated for the Nobel Peace Prize. Could you imagine? When Obama came to office, they said, we're going to give him the Nobel Peace Prize. He actually said, what did I do? I didn't do anything. He didn't do anything for 8 years, frankly. 후보 추천 낯선 뉴스는 아니시죠? 국내에서도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노벨상 받으시면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좀 더 잘해주십시오. 말할 근거가 있잖아요. 과연 트럼프 노벨 평화상 수상마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최상병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오는 금요일에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서를 집중 조사하기 위해서인데 3대 특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를 부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핵심 쟁점인 VIP 경로설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한다는 보고에 크게 화를 냈고 이후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은 본 적은 없고 네네. 들은 적도 없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VIP 경로서를 언급하는 해병대 간부들끼리의 통화 녹취가 발견되는 등 수사 외압 정황은 계속 불거졌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김 전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의 이후로 최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루어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날 VIP 경로설 의혹을 풀 키맨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12시간 동안 조사한 직후 김 전 차장을 공개 소환한다고 밝힌 겁니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까지 총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이 밖에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노 전 부장은 2023년 8월 최상병 사건 초동 수사 기록 회수 당시 국방부와 이를 논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호관세 서한을 보낸 다음 날 이번엔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한국이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음 달 1일로 유예한 관세 부과 기한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호 관세율을 통보한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방위비 증액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I mean,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미군이 한국에 머물면서 재건을 도왔는데 주한미군 주둔비를 너무 적게 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We give you free military, essentially, very little. And I think you should pay us $10 billion a year. And they went crazy.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머신이라 부르며 방위비로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7천억 원을 요구해왔습니다. 양국 간 막바지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두고도 오락가락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로 유예한 상호관세 부과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에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입니다. 반도체와 구리 관세도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초고율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The drugs and other things into the country, they're going to be tariffed at a very, very high rate, like 200%.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틀간 15개 이상 교역국에도 관세 서한을 보낼 계획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프로야구 전반기 1위를 확정한 한화가 무더위에 더 힘을 냈습니다. 기아를 제압하고 10개 구단 중 처음으로 5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전반기 1위도 50승도 33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규리그 우승은 물론 한국 시리즈 우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1회 초 기아 오선호의 중전 안타로 선취점을 내준 한화. 하지만 1회 말 곧바로 반격합니다. 문현빈과 노시환의 적시타로 석점을 따내며 가볍게 역전에 성공합니다. 선발 문동주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승부의 무게추는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3회 말 불붙은 타선을 앞세워 한화의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됩니다. 1사 만루 상황, 한화 최은성의 싹쓸이 2루타로 석점을 뽑아낸 데 이어 4명의 타자가 연속 안타를 터뜨리며 9대3까지 격차를 벌렸습니다. 5회에만 6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넉 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선발 타자 전원 안타와 전원 득점이라는 기록과 함께 4연승을 기록한 한화는 10개 구단 중 처음으로 올 시즌 50승을 달성했습니다. 빙그레 시절인 1992년 이후 33년 만의 일입니다. 팀이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으니까 저도 거기에 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그 파도에 같이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데 파도에 잘 올라탄 것 같아서 또 전반기를 그래도 괜찮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 역사상 50승에 가장 먼저 안착한 팀의 정규리그 우승 확률은 71%가 넘고 한국 시리즈 우승 확률은 60%에 달하는 만큼 한화 팬들의 기대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LG는 키움을 4대3으로 꺾고 단독 2위에 복귀했습니다. 선두 한화와는 승차를 3경기 반으로 유지했습니다. 한편 한반도를 덮친 기록적인 폭염에 선수와 관중 모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한국야구위원회는 현행 4분인 클리닝 타임을 최대 10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6도, 전주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서해안은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무더위는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JTBC 아침 NL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